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됐습니다. 법원이 사실상 사측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이 노사 양측의 막판 협상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봅니다. 이현정 기자, 가처분 신청 결과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삼성전자가 노조의 위법한 쟁의 행위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오는 21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사흘 앞두고 나온 결정입니다. 재판부는 쟁의 행위 중에도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의 인력, 가동 시간을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보안 작업, 즉 작업시설 손상 방지 작업이나 반도체 핵심 설비인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이 평상시와 같이 수행돼야 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24시간 가동되는 순환 공정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일정 시간 내 후속 공정을 이어가지 못하면 웨이퍼가 변질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쟁의 행위로 인해 사업장의 핵심적인 물적 기반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해 쟁의 행위 종료 후에도 사업이 지속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유지하려는데 관련 법 조항의 입법 취지가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법조계는 이 같은 재판부의 결정을 두고 사측이 요구하는 내용을 사실상 거의 받아들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법원 판단에 대한 노조 입장도 나왔습니까? 네, 노조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총파업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보안 작업을 위한 인력 규모를 두고는 다른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평상시 평일 또는 평상시 주말 또는 휴일과 동일한 정도의 인력으로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재판부 판단에 대해 주말이나 휴일 정도의 인력 역시 평상시 인력으로 본 거라고 해석한 겁니다. 하지만 노조 측은 투입 인원을 두고 사측과 더 다툴 것 같진 않다며 사측이 평일 기준으로 주장한 7,000명이 업무에 투입되더라도 쟁의 행위에 큰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측에 해당 부서별로 필요 인력을 구체적으로 취합해 노조에 통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측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사측의 입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다는 해석이 나오지만 파업 시 생산 차질 우려는 여전한 만큼 노사 양측의 막판 협상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현정입니다. 삼성전자가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결과와 관련해 노조가 평상시 인력에 대한 법원 판단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법원이 쟁의 기간에도 평상시 수준과 같이 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돼야 한다고 결정했다며 이는 평상시의 평일이나 평상시의 주말, 휴일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쟁의 기간에도 평일은 평일 수준의 인력을, 주말, 휴일은 그에 따른 인력을 유지하는 게 맞지만 노조는 평상시 인력을 주말이나 연휴 인력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을 사흘 앞두고 노조와 사측이 오늘 2차 사후 조정회의를 벌였지만 아직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의는 내일까지 진행될 예정인데 중재에 나선 중앙노동위원회는 내일 양측의 조정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네, 정부 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현재 협상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단 제 뒤편에 있는 조정회의실에서 삼성전자 노사의 2차 사후조정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한 번씩 2시간짜리 회의가 진행된 이후 오후 5시부터 다시 시작돼서 오후 7시까지 회의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일단 정부 중재로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된 노사는 취재진의 질문에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크게 말씀드릴 건 없고 어쨌든 사후 조정까지 왔고 이번에 2차 사후 조정도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말씀 전달드리겠습니다. 협상 상황과 관련해선 중재위원으로 참석한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이 정회 도중에 기자들과 만나서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파업으로 이어지진 않게끔 조율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조정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는데요. 내일까지 진행될 예정인 회의 막판에 양측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안을 제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전까지 조정이 설립될지 또 혹은 중재안을 받아들일지 미지수인 가운데
총파업을 사흘 앞둔 이번 협상이 사실상 마지막 타결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네, 협상 테이블에 앉은 노사가 이 성과급에 대한 입장차를 얼마나 좁힐지가 관건인 거죠? 네, 양측은 어렵게 테이블에 앉았는데요. 일단 성과급의 보상 기준을 두고서 양측은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핵심 쟁점은 성과급 규모와 지급 기준 그리고 제도화의 여부입니다. 일단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분배하고 연봉 50% 상한을 폐지해서 이를 명문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성과급 규모를 일부 낮추고 초과분을 주식으로 받는 방안까지는 열어뒀지만 제도화는 반드시 사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회사 측은 기존 성과급 제도를 유지하되 반도체 부분 영업이익이 200조 원 이상일 경우 영업이익의 최대 10%를 추가 지급하겠다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번 합의를 3년 동안 유지한 뒤 재논의하자는 방침입니다. 반도체 사업부별 성과급 배분 비율 역시 갈등 요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최종 타결까지는 진통이 불가피한 가운데 재계를 대표하는 경제 6단체는 노조의 파업 계획 철회를 촉구하면서 파업이 현실화한다면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즉각 발동해야 한다는 설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세종청사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총파업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도 했는데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긴급조정권 발동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오는 21일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일을 앞두고 노사가 담판에 나선 날,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기업만큼 노동도, 반대로 노동권만큼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대상을 특정하진 않았지만 삼성전자 노사 양측 모두에게 대화와 타협으로 접점을 모색하라고 촉구한 거로 해석됐습니다. 친노동은 반기업, 친기업은 반노동이라는 이 낡은 이분법을 깰 때 우리는 비로소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진 문구에선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쓰고 제도화까지 요구하는 삼성전자 노조를 더 겨냥한 듯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한 겁니다. 구체적 내용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파업이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정부가 쟁의 행위를 30일 동안 금지할 수 있는 긴급 조정일 거란 관측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도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상상을 초월한다며 긴급 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국민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와 더불어 주주의 권리를 환기하며 과유불급, 물극필반이라고도 했습니다.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고 사물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대로 돌아간다고 꼬집은 겁니다. 또 힘이 세다고 더 많이 갖는 게 아닌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역설했는데 삼성전자 노사 양측의 연대와 책임의식을 촉구한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폭락세였던 코스피가 반등에 성공하며 7,500선의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0.3% 오른 7,516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약세로 출발했던 삼성전자는 한때 3%가량 내렸지만 법원이 파업 금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는 등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상승 전환에 3.9% 오른 28만 1,0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서둘러 협상안을 내놓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곧 안보회의도 소집하기로 했는데 사실상 최후 통첩을 보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방문을 마치자마자 곧바로 참모들을 워싱턴 DC 인근의 골프장으로 불렀습니다. 이란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벤스 부통령과 루비오 국무장관은 물론 레클리프 중앙정보국장과 위코프 특사까지 참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 시간이 얼마 없다며 거듭 압박했습니다. SNS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란이 서둘러 움직이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그러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실제 군사작전 재개를 논의할 안보회의도 소집했습니다. 이미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도 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ust to be clear, I mean, what's next? Is the threat of the bombing starting again? How realistic is that? I don't want to say that. I mean, I'd like to tell you. I'd like to say on a certain hour, a certain day, the bombing is going to start. I don't want to say that. 이란과의 전쟁이 석 달째를 향해 달려가면서 트럼프의 조바심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미중 회담에서도 중국의 개입을 요청했지만 속 시원한 대답은 듣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가 마지막 총 공세를 퍼부은 뒤 중동의 혼란은 그대로 남겨둔 채 일방적으로 전쟁 종료를 선언할 수 있다는 관측도 커집니다. 트럼프는 다만 이란이 여전히 협상을 원한다고 생각한다며 며칠 안에 수정안을 전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막판 합의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탄약을 실은 미 수송기 수십 대가 이스라엘에 착륙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쟁 재개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중재국 파키스탄은 종전협상 관련 수정안을 현지 시각 어젯밤에 전달했습니다. 자, 중동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양일혁 특파원.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나와 있습니다. 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과의 전쟁을 재개할 거란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그 근거가 뭡니까? 미군 수송기가 탄약을 싣고 이스라엘에 착륙했다고 알자지라가 이스라엘 현지 언론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인용 보도 내용을 보면 지난 24시간 동안 독일 기지에서 탄약을 실은 수십 대의 미군 수송기가 텔아비브에 착륙했다는 건데요. 이스라엘 방송사는 이러한 움직임이 이란과의 전쟁 재개를 위한 준비의 일환이라고 전했다고 알자지라는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미군의 이란 공격에 동참할 준비를 마쳤다는 현지 언론 보도들도 이어졌습니다. 공영방송 칸은 익명의 안보 관계자를 인용해 이스라엘이 미국의 새로운 공습에 동참하고 이란의 에너지 기반 시설을 목표로 삼을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알자지라는 전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가 현지 시각 일요일에 30분 이상 통화한 이후에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채널 12 방송사는 둘의 대화가 이란에서 재개될 전투 준비의 그림자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설명하며 이스라엘군이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에 돌입했다고도 보도했습니다. 네, 전쟁 재개를 준비하는 움직임이 시시각각 전해지면서 이란군도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을 텐데요. 종전과 관련한 새로운 수정안이 전달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인데요. 로이터 통신이 파키스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파키스탄이 미국과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이란의 수정 협상안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달 시점은 현지 시각으로 일요일 밤입니다. 이란 외교부 대변인도 파키스탄 중재를 통한 대화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고 미국과의 협상에서 이란의 요구사항에는 동결자금 해제와 제재 해제가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반관영 통신사 ISAN은 이스라엘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기자회견에서 파키스탄 중재를 통해 수정 의견이 전달돼 이란은 이를 검토한 뒤 다시 미국 측에 의견을 전달했고 협상 과정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문제도 언급했는데요. 이란은 해상 안전을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법에 기반한다면서 이란은 오만과 접촉하며 지난주 무스카트에서 양국 간 전문가 회의를 열고 협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가 어제 드론 공격을 받았는데 사우디아라비아에 또 다른 드론 공격이 있었다고요? 아랍에미리트 국방부가 다른 드론 2대도 성공적으로 격추했고 이 드론들은 서부 국경에서 발사됐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잇따른 드론 공격에 아랍에미리트 외무장관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UAE는 이러한 테러 공격에 대응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도 이라크에서 발사된 무인기 3대를 요격했다고 발표했는데요.
국방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우디의 주권과 안보, 국민을 겨냥한 어떠한 공격 시도에도 즉각 조치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랍에미리트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사우디는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을 상대로 벌어진 드론 공격을 규탄하며 연대를 표명했습니다. 오만은 바라카 원전 드론 공격을, 또 쿠웨이트와 카타르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무인기 공격을 각각 규탄하고 연대 의지를 이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한국전력이 지은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을 공격한 주체가 아직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친이란 세력인 이라크 민병대의 공격 가능성이 큰 가운데 미국과의 협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한 이란 측의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최근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에 드론 공격을 감행한 주체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란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고 친정부 이란 언론들도 별다른 보도를 전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피해를 본 아랍에미리트 역시 특정한 공격 주체를 지목하지 않았고 이란이 위치한 동쪽 대신 서쪽에서 드론이 날아왔다고 밝혔을 뿐입니다. 이란이 아닌 친이란 이라크 민병대가 공격 주체일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이미 올해 초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무렵 이라크 민병대가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를 공격한 전력도 있습니다. 이번 공격을 두고는 휴전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이란 측 세력이 영내 긴장감을 높이기 위해 벌인 일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군을 직접 공격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만큼 주변국을 때리는 방식으로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이란 공격 발언이나 인공지능 생성 영상을 공개하는 것에 맞대응하는 성격으로도 보입니다. 이런 걸프 국가들에 대한 이런 전쟁 등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세계를 더 무질서하게 만들어야 이란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것이 없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그 공격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아랍에미리트가 공격 대상이 된 것은 지금까지 보여온 친미, 친이스라엘 행보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아랍에미리트가 전쟁 기간 비밀리에 이란을 공습했다는 외신 기사까지 등장하면서 이란 측의 반발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이란의 협상이 계속 실마리를 찾지 못한다면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국가를 향한 추가 공격 가능성도 커질 전망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5.18 기념식에 참석해 80년 광주의 대동세상 정신이 2024년 12월 3일 빛의 혁명으로 부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에서 계엄군에 맞섰던 광주 시민들처럼 위대한 대한국민들도 계엄군을 맨몸으로 막아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는 5.18을 끊임없이 기록하고 보상하고 예우하겠다며 우선 5.18 정신을 반드시 헌법 전문에 수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46주년 기념식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권 인사들도 자리했습니다. 일제히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을 외쳤지만 바라보는 시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현장 분위기를 살펴봤습니다. 광주로 내려간 민주당 지도부는 5.18의 진짜 계승자를 자처했습니다. 내란옹호 세력 탓에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지 못했다며 개헌 불발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리면서도 불필요한 충돌은 자제시켰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들도 참석할 모양입니다. 침묵으로 이렇게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박찬대, 조국 후보 등 6월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범여권 인사들도 대거 광주로 내려와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으려던 여권은 환대 속의 행사를 소화했지만 지난해 11월 거센 반발 속 민주묘지 앞에서 발걸음을 돌렸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번에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항의하는 시민에 둘러싸여 별도 출입구로 입장해야 했고 행사 뒤에도 쫓겨나듯 자리를 떴습니다. 5.18 헌법 수록 관련해가지고 우선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악수로 조우한 거대 양당 대표는 기념식장 옆자리에서 내내 특별한 대화 없이 어색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통령부터 국무위원까지 참석자들이 임을 향한 행진곡을 부를 때 장 대표의 차렷 자세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기념사 때 장 대표는 박수 한 번을 치지 않았는데 본인 재판을 없애겠다는 대통령이 5.18 광장에서 읽는 기념사는 낯설고 어울리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세력 단죄와 헌법 전문 수록의 과업을 완수하겠다고 논평했고 국민의힘은 5.18은 특정 정당의 전유물이 아닌 화합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은폐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향해 첨부 파일 뒤에 숨지 말라며 집중 공세에 나섰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행안위 전체 회의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오 후보가 시민 안전 문제를 수백 페이지 보고서 속에 묻어둔 책임에 대해 직접 답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만약 중대한 구조 문제를 수개월 동안 사실상 내부적으로만 관리해왔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미흡의 수준이 아니라며 시민 안전보다 책임 회피가 우선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과 관련해서 서울시 은폐 의혹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정원우 서울시장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 행안위 긴급 현안 질의 뒤 기자회견을 열고 정 후보가 순살 GTX 은폐 등 자극적 표현을 앞세워 서울시가 부실 시공을 숨기고 또 방치한 것처럼 괴담을 유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내부 오류에 대해서 지난해 11월과 12월 그리고 올해 1월 세 차례에 걸쳐 보고가 이루어졌는데도 정 후보와 국토교통부 그리고 일부 언론이 서울시가 6개월 동안 침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법원의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사흘 뒤에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노조와 사측의 막판 협상 결과에 따라서 어떤 파급이 따를지 신동원 공인 노무사,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스 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타결 기회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결과 좀 어떻게 될 걸로 예상을 하시나요? 이게 개인적인 바람과 가능성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개인적인 바람으로야 이제 하루빨리 오늘이든 내일이든 당장 이렇게 타결이 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평행선을 달린지 그러니까 양측의 입장이 구체적으로 정해지고 딱 마지막 여기까지 온 지가 상당한 기간이 지났거든요. 이제 네. 지금 여기서 노나 사나 한 발도 더 이상 여기서 더 이상은 양보할 수 없다. 이 지점까지 온 상황에서 대치 중이기 때문에 한쪽에서 전향적인 그런 방향이 나오지 않는 이상 바로 타결되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도 뭐 바람은 당연히 이제 좋은 방향으로 끝나는 것일 텐데 이 결과를 한번 예측을 해보신다면 어떤 방향으로 끝나게 될까요? 네, 저는 9대1 정도로요. 90% 정도는 사후 조정이 합의될 가능성이 없다. 9대1로? 예, 거의 10% 정도의 신랄 같은 희망만 있습니다. 자, 오늘도 2차 사후 조정 첫날도 아무런 합의 없이 끝났거든요. 양측의 쟁점이 워낙 지금 뚜렷한데 이것을 일부 합의를 양보를 하고 타협하기에는 너무나 지금 양측의 주장이 뚜렷하단 말입니다. 예. 특히 그 보수의 연봉의 50% 이상은 절대 줄 수 없다는 회사 측 그 방침, 이것은 삼성그룹의 선대 회장인 이건희 회장의 유지이기도 하고 삼성그룹으로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건데 노조는 이거 절대 그대로 둘 수 없다. 자, 이 대목은 과연 이 사후 조정을 통해서 합의가 될 수 있을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의 비중을 두는 것은요. 지금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에 이 합의 타결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고 또 이 타결이 안 되고 파업으로 갔을 경우에 파업을 하는 당사자, 노조도 또 경영진도 회사도 우리 국민 경제도 다 같이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정말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 가능성도 10% 기대를 걸어봅니다. 네. 지금 성과급 제도를 둘러싸고 노사 간 입장차가 큰 상황인 건데 이 성과급 규모나 지급 기준 이런 거에 대한 노조 측의 입장이 뭐였는지도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일단 노동조합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아까 이제 저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삼성그룹은 모든 계열사가
이 성과급의 최대 한도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네. 연봉이 50%까지가 한도였는데 지금 이제 뭐 다른 타사, 동업 타사의 사례들도 그렇고 외국의 사례들도 그렇고 지금 이 반도체 관련된 뭐 AI 관련된 회사들이 영업이익이 워낙 폭증하다 보니 지금 우리도 그 이상으로 즉 영업이익 기준으로 달라. 지금은 뭐 EVA라고 해서 뭐 경제적 부가가치의 뭐 20% 거기서 재원을 마련해서 그 중에서 이제 뭐 연봉이 50% 사실 듣기만 해도 약간 좀 복잡하고 네. 이제 어떻게 보면 노동조합 측에서 보기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들어가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뭐 다른 데 투자할 여력이라든지 그런 것들 그렇게 어려운 것들을 빼고 직관적으로 영업이익 기준으로 가자. 이게 첫 번째고 영업이익이 15% 이제 한도. 이게 두 번째고 이 영업이익의 10%, 15%가 만약에 연봉이 지금까지 우리 기준인 50%를 넘어간다면 예. 그 기존의 기준도 다 깨자. 이거 여기까지입니다. 그렇구나. 근데 일단은 이 노조 간부들 중에서 뭐 회사를 없애버려야 한다. 분사까지도 각오를 해야 한다. 뭐 굉장한 이제 강경 발언까지 했다가 이제 해명을 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이제 총파업을 앞두고 노조 측의 격앙된 발언이 좀 화제가 되고 있는 이 반응. 사실 이제 노조 분위기를 지금 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예, 노사 양측의 어느 특정 편을 들고 싶지도 않고 또 특정 편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협상을 하다 보면요, 더더군다나 그 협상이 잘 안 될 때는 사람이 감정적으로 치울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좀 돌발적인 발언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발언을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를 전부 다 모르는 상태에서 한 토막 두 토막 떼어서 노조 간부가 회사를 없애버려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어떤 사실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예. 어떤 감정의 표현이고 실제로 노조 간부도 내가 회사를 없애버리라고 한 것은 말은 그렇게 나왔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런 제도를 바꾸자는 얘기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보는 제3자 입장에서나 국민들 입장에서도 양측, 노조나 경영진 측이나 이런 단발적 얘기, 여기에 너무 크게 무게중심을 둬서 의미를 부여하면 오히려 주위에서 싸움을 더 가열시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냉정하게 좀 지켜보고 좀 본질, 양측이 뭐를 주장하는지 여기에 초점을 더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일부 일탈 행위 이런 것은 좀 무시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근데 이제 보면 삼성전자는 뭐 DS, DX 부문이 있는데 반도체를 담당하는 이 DS 중심으로 성과급이 집중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DX 부분에선 그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게 노노 갈등이라는 게 다시 생길 수도 있는 걸까요? 일단 노동조합 측은 일단 과반 노조이기 때문에 당연히 DX 부분도 뭐 많이 뭐 이제 탈퇴를 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많이 남아 있고 오히려 노동조합 측은 물론 당연히 DS 부분이 많이 가져가는 것은 맞지만 이제 DX 부분도 이제 같이 나눠가자는 쪽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네. 회사 측은 DX 측에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어쨌든 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준 한도는 아마 넘을 수 없다. 그 나머지는 DS 쪽도 그 50%를 준 후에 이제 그 추가되는 거는 기존에 나가던 경영 성과급이 아니라 특별 보너스 형식으로 더 주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회사에서는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DX 노조원 일부가 이 초기업 노조를 상대로 교섭 중단 가처분 신청도 냈다고 하는데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초기업 노조의 지위가 좀 흔들리는 것은 아닌지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일단 현재로서는 뭐 그 DX 부분에서 이제 DX 부분의 조합원 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리고 적법하게 이제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서 일단은 초기업 노동조합이 적법하게 교섭 대표 노동조합 지위를 획득을 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가처분을 신청을 하긴 했지만 인용 가능성이 높느냐라고 하면은 절차상 위반은 전혀 없었거든요. 절차상 위반이 없었기 때문에 당장 조합원 수가 이제 떨어지는 그런 결과들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 절차가 뭐 계속해서 유지되는 한동안은 그 교섭 대표 노동조합 지위는 굳건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변수로 꼽히고 있는 게 파업 참여율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노조 측에 따르면 4만 5천 명 이상이 파업 참여를 하겠다라고 밝혔다고 하는데 뭐 어떨까요? 이거는 실제로 좀 지켜봐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 또 마지막 사후 조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는데요. 자, 이 파업 참여율도 결국 문제의 본질, 왜 삼성전자의 근로자들, 노동자들은 지금 이 시점에 이
영업이익 성과급 제도 혁파 여기에 운명을 거느냐는 우리가 좀 그 이유를 좀 뜯어봐야 됩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 중에서 가장 큰 회사가 삼성전자잖아요. 우리나라에 제일 큰 것뿐만 아니죠.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고 또 종합 전자회사로도 전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회사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1분기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57조가 나왔습니다. SK 하이닉스보다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그런데 SK 하이닉스 직원들은 1인당 6억 원, 7억 원씩 일단 성과급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우리가 1등 회사인데 우리 직원들은 1억 채 못 가져갔다고요. 물론 1억도 엄청나게 많은 돈이지만은 네. 삼성전자라는 세계 1등에 다니는 회사 직원들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됐느냐? 우리는 이익도 더 많이 냈잖아. 바로 여기에 연봉의 50% 이상을 줄 수 없다는 이것을 이제 OPI 규정이라는데요. 이게 우리 경영학계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연봉의 몇 퍼센트를 주느냐 이거로 해서 노사 어떤 이익 배분을 하는 게 세계적으로는 기준이 없어요. 네. 이것을 이재용 회장의 아버님인 선대 회장인 이건희 회장이 이 안을 제안을 해서 일부 기업들이 이 안을 썼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지금 연봉 50% 이상은 성과급을 줄 수 없다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요. 이거를 깬 데가 SK입니다. 깨면서 삼성그룹의 직원들을 많이 데려갔습니다. 그게 HBM이라는 그 엔비디아의 파트너인 이 거대 어떤 메모리가 나왔고, 자 이래 됐으니까 삼성 측에서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아니 SK가 이미 했고 그리고 OPI 50% 연봉의 50%만 주는 것은 세계적인 근거도 없는데 이제는 이것 좀 깨자. 그렇기 때문에 이 OPI 대목에서는 그 노조 거의 가입자들 90% 이상의 압도적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OPI를 깨자. 그러니까 연봉 50% 왜냐하면 적은 사업부도 자기는 연봉의 50% 이상을 회사가 왜 안 줘? 하는 데 대해서는 반발을 하는데 영업이익의 20%, 15% 이 대목은 영업이익은 어떤 분야는 영업이익이 아예 안 나오는 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조 간의 의견은 좀 다르지만은 이런 문제 때문에 전체 노조가 흔들린다거나 파괴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 쟁점은 영업이익의 15%를 제도화하느냐. 또 현재는 지금 경제적 부가가치라고 그래가지고 EVA, 삼성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영업이익이 나면 그중에서 기술 투자한 걸 뺍니다. 기술 투자한 걸 뺀 게 EVA라고 경제적 부가가치인데 노조원들이 주장하는 것은 기술 투자가 얼마인지 필요한 건지 안 한지 우리는 알 길이 없다. 네. 그래서 이 기준은 못 따르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도 이 논쟁이 전문적이고 좀 절박합니다. 양쪽이다. 결코 어느 한 편을 들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따라서 이 협상이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고 만약에 파업이 되면 뭐 생각보다는 참여 인사나 참여율은 생각보다 좀 더 높을 수도 있다. 전 이렇게 봅니다. 사실 근데 이번 그 파업 결정에 따라서 뭐 다른 기업들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분석들도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이제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인데 사실 이제 해외 석학들은 그 노조의 성과급 요구에 대해서 근로자들이 이 호황기에 파격 보상을 원한다면 또 불황기에는 반대로 낮은 임금 또 아니면은 뭐 정리해고 이런 어떤 고용 유연성도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던데 이게 좀 글로벌 스탠다드 측면에서는 어떤 겁니까? 너무 글로벌 스탠다드 측면에서 나라마다 이제 고용 유연성에 대해서는 제도가 다르고 미국과 같이 정말 극단적으로 고용이 유연한 나라들도 있지만 그런 나라는 극히 소수고 이제 대부분의 물론 우리나라는 상당히 경직적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뭐 미국이라든지 우리나라 사이에서 이제 고용이 적당하게 이제 유연하고 또한 적당하게 경직이 되어 있고 그런 것이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그러면은 이익이 많이 나왔을 때는 이제 성과급을 많이 받는데 이익이 적게 나왔다든지 적자가 나왔을 때는 임금의 이제 손실까지 같이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는 나라는
제가 알기로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일을 하는 것이고 네. 근로계약은 시급에 따라서 다 내가 일하는 것이 최소한 얼마다라는 최저 한도가 임금으로 보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임금을 이제 우리가 항상 받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임금을 저하시키는 합의가 있는 나라는 사실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그 경영성과급과 별개로 그 손실의 위험까지 같이 하느냐라고 하면 결국 근로자가 경영자가 되는 거거든요. 근로자와 경영자는 입장이 명확하게 다르기 때문에 근로자가 그 손실 부담까지 같이 지고 있는 그런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리고 또 삼성전자가 이 노조의 위법한 쟁의 행위를 막아달라면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법원이 일부 인용을 했습니다. 네. 어떤 취지의 판단이었을까요? 네, 한마디로 파업은 합법이다. 그리고 그동안의 절차 다 정당했다. 다만 파업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너무 클 수 있으니까 회사 측, 그러니까 법원 판결문을 보면 채권자인 회사 측이 이번 파업 과정에서 회사의 안전이 흔들린다든지 또는 웨이퍼, 그 반도체 기판 이런 게 수시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줘야 하는데 그걸 하지 않음으로써 어떤 변질이 되거나 못 쓰게 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 평상시에 고용 인력을 유지하고 평상시에 가동 시간을 유지해서 피해를 극소화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근데 일각에서는 마치 자 이게 평시에 인력들을 그대로 유지하라 이렇게 지금 좀 잘못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판결문을 그래서 제가 몇 번을 다시 보는데 안전보호시설, 시설 손상시설, 제품 변질 방지에 대해서만 평상시 인력을 유지하라는 것이지 네. 파업은 그대로 해라.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번에 이 가처분의 결과 자체가 파업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그런 어떤 엄청난 변수는 아니다. 다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 사회적 코스트를 줄이자라는 그런 판결로 보여집니다. 근데 뭐 노조의 이 총파업에 조금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노조가 어떤 법원의 결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1일당 하루당 그러니까 각 노조가 1억 원씩을 삼성전자에 지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던데 이 내용도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공정 중에 이제 한번 중단이 되면 회사의 그 전체 공장의 안전이 문제가 되는 뭐 가스가 이제 누출이 될 위험이 있다든지 불이 나도 이제 출동을 해야 되는 방제 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들에 한해서 이제 계속해서 가동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제 판단을 하지 않았거든요. 회사도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걸질 않았었고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정확히 말하면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이제 하면은 그걸 어기고 위반해서 파업을 하면은 하루에 1억씩 이제 지급을 하라. 노동조합은 하루에 1억씩이고 이제 그리고 각 이제 위원장들도 1인당 1,000만 원씩을 이제 채권자에게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노동조합 측에서 이 가처분에 불구하고 총파업을 하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따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산해봤을 때 전체 조합원에서 이 공정에 해당되는 인력이 약 8%에서 10% 사이 이 정도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90%의 인원으로 충분히 파업에 돌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노동조합에서 지금은 상당히 강한 어조로 총파업을 계속해서 하겠다라고 하지만 이 가처분 자체가 크게 흔들림을 주는 그런 변수는 아니기 때문에 이 가처분을 준수하는 방향으로도 갈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정부도 긴급 조정 조치를 단행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좀 시사한 상황인데 이 긴급 조정권이 발동이 되면 이게 뭐 부합하는 조건이 있는 걸까요? 이번에도 그 사례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관련 법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77조에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이게 5.16 혁명 쿠데타 이후에 1960년에 박정희 정부가 만든 겁니다. 네. 공공복리를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 경제가 위험하다든가 전체 사회 안정이 무너질 수 있다 할 경우에 우려됐을 경우에 노동부 장관이 중앙노동위원장의 의견을 청취해서 이 긴급 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발동하면 그날로 어떤 파업이든 모두 멈춰야 됩니다. 네. 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 등이 주재하는 정부가 주재하는 협상에 나서야 되고 거기서 협상이 만약에 타결이 안 되면 이것은 정부가 직접 타협안을 만들어서 싫든 좋든 노사 양측에게 강제하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징역 2년형도 받거든요. 그런데 네. 이게 문제가 발동 요건입니다. 지금 잘 지적해 주셨는데
아무 때나 이렇게 발동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우리 법 노동조합법은 좀 발동 요건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국가경제위해가 된다든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게 우리나라 스스로 발동해도 문제가 없었는데 ILO라는 국제 노동기구가 있습니다. 네. ILO하고 2021년에 당시 문재인 정부 때 ILO의 핵심 협약이라고 하는 바로 긴급 조정권을 발동하는 그 발동 요건에 사람의 생명이나 죽는 문제나 결정적인 안전 문제가 아니면 발동할 수 없다는 그런 ILO의 핵심 협약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비준했고 국회가 동의했습니다. 자, 국제법상에도 우리나라 헌법 체계에도 조약을 비준하면 그것도 국내 법이 됩니다. 그런데 신법과 구법이 부딪히면 신법 우선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긴급 조정권을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77조보다는 ILO의 핵심 협약이 더 우선되거든요. 바로 이 대목에서 법적 논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긴급 조정권 발동하잖아요. 지금 사람의 생명이 죽은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은 발동 요건에 우리 법에는 맞지만 ILO 협약에는 맞지 않다. 충돌이 되고 바로 헌법재판소로 갈 가능성이 있고 그것보다 더 저는 우려가 되는 것은 ILO 국제노동기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해서 저는 긴급 조정권 발동은 그렇게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더 확산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 카드로 쓰고 결국은 협상에서 사후 조정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뭐 김민석 총리도 긴급 조정권 발동하는 게 발동하겠다기보다도 법적 조치를 다 하겠다. 긴급 조정권도 있다. 그러니까 좀 잘해달라 하는 그런 취지로 봐야지 긴급 조정권 문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은 좀 너무 사태를 낙관적으로 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정부가 이 긴급 조정권을 그동안 발동을 했었던 것이 이제 총 4번이라고 역사적으로 하는데, 근데 이제 양대 노총에서는 오히려 이 긴급 조정권 발동을 시삼으로써 뭔가 이제 노사 간의 대화를 좀 더 어렵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이제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긴급 조정권이라는 게 발동될 수 있다는 그런 발언들이 정부 측에서 이제 압박이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쟁의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억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사실 쟁의행위는 그러니까 파업이죠. 파업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파업을 한다는 것은 이제 노동조합 측에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임협이나 단협을 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결국 교섭을 하는 하나의 수단 중 하나인데 그 교섭을 하는 수단을 아직 노동조합이 실제로 행하지를 않았잖아요. 행동에 취하지도 않았는데 사전에 그 쟁행이 들어가면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 노동조합이 가질 수 있는 교섭에서 여러 가지 전략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언론 플레이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강대강 뭐 강한 언사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제 파업에 돌입할 수도 있는 건데 그 중에서 하나를 사전에 좀 억제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반대로 이제 회사 측에서도 지금 뭐 물론 회사 측에서도 긴급 조정권이 쉽게 발동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긴급 조정권이 우리 법에 있지만 지금까지 4번밖에 발동을 안 했거든요. 예. 네. 사실 ILO의 그런 조약을 떠나서 실제 긴급 조정을 발동한다는 건 정부로서도 큰 부담입니다. 마지막으로 긴급조정권이 발동됐었던 것도 21년 전이고 어떻게 보면 법 조항으로는 있지만 반사문화된 법이나 다름이 없어요. 물론 이렇게 가끔 큰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파업이 발생할 때 이렇게 살짝 얘기는 할 수 있는 그런 권이지만 실제로 발동하기는 회사 측도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계속해서 이제 김민석 총리라든지 이렇게 이제 정치권에서 긴급조정을 사전에 얘기한다는 것은 이게 서로 좀 어렵다는, 이런 카드까지 상대방이 쓸 수 있나? 진짜로 쓰려고 하나?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오고 갈 때 이제 대화라는 게 또 오갈 수가 있는 건데 하나를 배제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지금 두 분 다 말씀하시는 게 긴급 조정권 발동은 뭐 정부도 이게 좀 부담일 거고 사실 이게 쓰이지 않으려면 협상이 잘 돼야 하는 건데 만약에 협상이 잘 되지 않아서 총파업이 현실화하면 이게 경제적인 타격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이게 100조 원의 경제적 피해가 최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는데 어떤 피해가 이렇게 있을 수 그렇습니다. 있을까요? 이 반도체라는 게요. 자, 반도체는 나노급 2나노냐 3나노냐 이게 성분을 좌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노가 무슨 말이냐? 우리 머리카락의 10억 분의 1 두께입니다. 공장에 직접 웨이프 그리는 장면에 가보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극자외선 노광 장비라는 EV 장치를 가지고 자외선으로 쫙쫙 쏘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미세하기 때문에 살짝 공기가 들어가도 안 되고 전기가 잠깐 끊어져도 그냥 그 웨이프만 못 쓰는 게 아니고요. 그 올라와 있는 모든 생산 라인 올라가는 거 전부 못 씁니다. 그만큼 민감하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제조업체하고는 파업에 따른 효과, 예를 들어서 종업원들이 지금 안전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약 한 4만 명, 5만 명이 일 안 하면 그것만으로도 생산 라인이 멈출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대란이 일어나는데 금액이 얼마인지는 그것은 노조 파업이 어떻게 되는지 또 안전장치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달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뭐 일각에서는 100조를 얘기하기도 하고 네. 일각에서는 4조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금액 차이가 큰데 어쨌든 다른 제조업들은 피해가 굉장히 크고 이 피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특히 우리 삼성전자가 만약에 엔비디아에 HBM을 납품 못했다. 그럼 국제사회 삼성전자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다른 데로 어떤 판매처가 가버리면 우리 국가 경제도 큰 문제가 되니까 이런 재앙을 좀 사전에 예비하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각자 의견을 제시하는 건데 사실은 얼마의 피해가 날지 그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파업이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가변적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 삼성전자 노사의 대립이 지금 굉장히 첨예한 상황이고 이게 풀리지가 않는 상황인데 오늘 이제 주가를 보면은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더 올랐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할 그렇습니다.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아침에는 삼성전자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장 열리자마자 야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 21일 되면 큰일 날 수도 있다. 이래서 떨어졌는데 주가 오른 시점을 보면요. 바로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때 안전시설에는 평상시 인력을 유지하라. 이러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그러는 그렇지 우리나라의 법원이 끝까지 반기하고 있을 건 아니야 하면서 그 내용이 자세히 알려지기도 전에 무슨 조처가 나오는구나 하면서 주가가 급반전을 했고 또 하나는 자 우리나라 투자자들 중에 그래도 삼성전자인데 막판에 타협할 거야. 그리고 파업하더라도 예를 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가 지금도 파업 중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파업을 해도 핵심 시설은 파업하지 않고 그렇지 않은 시설만 파업하니까 지금 파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투자자들은 그런 쪽에 더 기대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 파업은 바이오로직스보다는 피해가 훨씬 더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국민들은 투자자들은 설마 삼성이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겠지라고 믿는데 그러나 정말 파업을 해버리면 그 기대가 실망으로 좌절로 되면서 주가가 더 떨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당히 큰 폭탄을 안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동원 공인노무사, 김대우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발간된 통일백서에 남북 관계를 평화적 두 국가 관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위헌성 지적이 잇따른 데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동조한 거란 비판도 제기되어 온 상황이라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올해 발간된 이재명 정부의 첫 통일백서는 제7장까지 280여 쪽으로 제작됐습니다. 평화적 두 국가란 표현은 제1장인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등장합니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에 대해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 관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통일부가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며 남북 간 긴장 완화를 통해 북한이 느끼는 불신과 위협을 완화하고 적대를 평화로 전환함으로써 한반도 평화 공존을 제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소개합니다. 또 남북이 사실상의 두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해 남북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로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평화적 두 국가로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거듭 그 필요성을 강조해 왔지만 정부 공식 문서인 통일백서에 명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엔에 가입한 남한과 북한은 국가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상의 두 국가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승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두 국가론에 대한 위헌성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만큼 논란도 예상됩니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규정하고 통일을 지향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남북을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로 표현해온 이유입니다. 무엇보다 지난 2023년 말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뒤 최근 헌법에도 이를 반영한 북한에 동조하는 모양새로 비치는 것도 큰 부담입니다. 다만 현실을 고려한 고육지책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우리 헌법상에 명시된 내용과 그다음에 현실을 반영한 현실적인 타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통일부는 남북이 사실상 두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라며 지난 2월 발간한 평화공존정책 설명책자에도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을 사흘 앞두고 노조와 사측이 오늘 2차 사후 조정 회의를 벌였는데요. 오늘 첫날 일정이 마무리됐다는 소식입니다. 회의는 내일까지 진행이 될 예정인데 내일 오전 10시에 마지막 담판이 다시 이어질 예정입니다.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현재 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노사가 2차 사후 조정 첫날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마지막 담판이 재개될 예정이라는 내용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 내용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사 분계선을 남북 국경으로 지칭하면서 최전방 부대 무장력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전군 지휘관들을 불러 모은 자리였는데 북한 축구 클럽이 남측을 찾은 날 이 같은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군 사단과 여단 지휘관들을 노동당 중앙청사로 소집했다며 발언 내용을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남북 국경을 지키고 있는 제1선 부대들을 강화하고 국경선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기 위한 당의 영토 방위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적대적 두 국가 노선에 따라 군사분계선을 남북 국경으로 헌법에 못 박은 뒤 최전방 부대의 무장력 강화 방침까지 공개적으로 밝힌 겁니다. 군사 조직구조 개편과 새로운 기구 설립도 예고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대를 군사 편제적으로 군사 기술적으로 갱신하기 위한 기구적 대책을 세우게 된다는 데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지휘관들의 책임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 사단과 여단급 지휘관 소집이 보도된 건 처음으로 일단 9차 당대회에서 채택된 5개년 국방계획과 남북 국경화 방침 등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입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이달 초 군수공장을 찾아 서울을 사정권에 둔 신형 155mm 자주포를 올해 안에 남북 국경에 배치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군 현대화와 사상 무장 등을 주문하는 동시에 군을 격려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토 방위 정책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동향을 주시해 나가겠습니다. 평양 축구클럽인 내고양 여자축구단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참가를 위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날 군 지휘관들을 불러 모은 점도 주목됩니다. 내고양 팀은 8년 만에 북한 선수단 방남이자 두 국가 선언 이후 남측을 찾은 첫 북한 인사들이라 관심이 집중됐지만 남측의 환영 인사나 취재진 질문은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혹시 오랜만에 왔는데 소감 어떠실까요? 혹시 피곤하진 않으십니까? 날씨 어떠신가요? 북측 선수단의 방남이 확대 해석되는 걸 경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남북이 철저히 적대적 두 국가 관계라는 걸 거듭 대내외에 각인시키려는 의도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어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북한 내고양 여자축구단이 정식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호텔에 머물고 있는 내고양 축구단은 방남 이틀째인 오늘 수원의 한 경기장에서 체력과 전술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내고양 축구단은 내일 AFC 공식 기자회견에 이어 15분 동안 공개 훈련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모레 저녁 7시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수원FC 위민과 아시아 축구연맹 여자 챔피언스 리그 4강전을 치르게 됩니다.
오늘도 한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5월 중순 기준 역대 최고 더위가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오늘만큼은 아니지만 내일도 서울 낮 기온이 27도, 광주 30도, 대구 33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 기온을 3도에서 7도가량 웃돌며 덥겠습니다. 또 구름량은 오늘보다 늘지만 구름 사이로 볕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강해지겠고 오존 농도가 짙게 나타나는 곳도 많겠습니다. 외출하시는 분들은 더위와 함께 강한 자외선과 오존에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레부터 글피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이 비가 때이른 더위를 식혀줄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서둘러 협상안을 내놓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곧 안보회의도 소집하기로 했는데 사실상 최후 통첩을 보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방문을 마치자마자 곧바로 참모들을 워싱턴 DC 인근의 골프장으로 불렀습니다. 이란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벤스 부통령과 루비오 국무장관은 물론 래클리프 중앙정보국장과 위코프 특사까지 참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 시간이 얼마 없다며 거듭 압박했습니다. SNS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란이 서둘러 움직이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그러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실제 군사작전 재개를 논의할 안보회의도 소집했습니다. 이미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도 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President, just to be clear, I mean, what's next? Is the threat of the bombing starting again? How realistic is that? I don't want to say that. I mean, I'd like to tell you. I'd like to say on a certain hour, a certain day, the bombing is going to start. I don't want to say that. 이란과의 전쟁이 석 달째를 향해 달려가면서 트럼프의 조바심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미중 회담에서도 중국의 개입을 요청했지만 속 시원한 대답은 듣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가 마지막 총공세를 퍼부은 뒤 중동의 혼란은 그대로 남겨둔 채 일방적으로 전쟁 종료를 선언할 수 있다는 관측도 커집니다. 트럼프는 다만 이란이 여전히 협상을 원한다고 생각한다며 며칠 안에 수정안을 전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막판 합의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공격 재개 가능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란의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알자지라 등 외신에 따르면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현지 시각 17일 미 NBC 방송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과의 협상이 벽에 부딪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에너지 시설은 이란의 약점이라며 전쟁 상황으로 돌아간다면 자신은 에너지 기반 시설을 최우선 타격 순위로 꼽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공격 재개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엔 이란 군용기를 타격해 산산조각 내는 영상을 SNS에 올렸습니다. 이란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되는데 이란 역시 앵커가 총을 들고 등장하는 영상과 시민들의 사격 훈련 장면 등을 연일 공개하면서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린 영상입니다. 미국 군함이 이란 국기를 달고 날아오는 군용기에 고출력 레이저로 보이는 무기를 발사하자 항공기는 산산조각 납니다. AI로 제작된 영상으로 보이는데 화면에 등장한 트럼프 대통령은 뭔가를 조정하는 듯 두 손을 계속 움직이며 직접 발사를 외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들었는지 자신의 모습을 키워서 같은 영상을 다시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전쟁을 컴퓨터 게임처럼 가볍게 인식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아랑곳하지 않는 트럼프식 압박입니다. 이런 미국의 보란 듯이 이란 방송에서는 연일 총기를 든 앵커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바쳐 참전하겠다는 여성 앵커의 모습을 공개한 데 이어 이번엔 앵커가 사격 교육을 받고 총기를 발사하는 장면이 방송됐습니다. 앵커는 이란의 1호 공격 대상으로 꼽히는 아랍에미리트 국기를 향해 발포했습니다. بذار پرچم امارات رو بگیرم. احسنت. خب تشکیل خط نشانه رو بدیم. آها. حبس نفس. آتش. با نام و یاد الله آتش. یا الله. 이란은 시민과 학생들이 참여한 사격 훈련 영상도 공개하며 내부 결속과 대미 강경 여론 조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트럼프, تو نمیتوانی تنگه هرمز را از ایران بگیری. آمدم که تو را نابود کنم. 미중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중동의 위기감이 또다시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온라인과 방송을 통한 심리전까지 한층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이란이 파키스탄의 중재를 통한 미국과의 종전 협상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어젯밤 이란의 수정안을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우리 시간 오늘 오후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종전 협상안과 관련해 이란과 미국 모두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의 협상안과 관련해서는 동결 자금 해제와 제재 해제가 포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외무부가 호르무즈 해협 부근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HMM 나무호 피격 사건과 관련해 공격 주체에 대해서 한국과 마찬가지로 의문을 갖고 있다며 위장 작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나무호 사건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영내 어떤 행위자가 이 일을 저질렀는지 우리도 의문이라면서 영내 일부 세력이 지역의 불안정을 고조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도 서슴지 않는다는 점을 모든 나라가 알아야 한다며 가짜 깃발 작전의 가능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이 소득 없이 끝나고 중동 전쟁 장기화 우려가 커지면서 주요국 채권 시장이 급격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물론 세계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 이 채권 금리에 민감하다는 평가를 받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베이징 정상회담이 끝난 다음 날 주요 국가들의 국채 금리가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미국의 30년 만기 국채 금리는 5.12%까지 상승하며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이후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 자산 가격의 기준이 되는 10년 만기 국채 금리도 심리적 저항선인 4.5%를 넘어섰습니다. 노동당의 지방선거 참패로 정치적 혼란까지 겹친 영국의 30년물 금리도 28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꾸준히 우상향하던 일본의 10년물 금리도 갑자기 폭등하면서 199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처럼 단기간에 채권 금리가 폭등한 건 이란 전쟁에 따른 인플레이션 충격이 본격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최근 발표된 미국과 일본의 4월 물가지표는 에너지 가격 상승의 여파로 시장의 예상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여기에 미중 정상회담마저 빈손으로 끝나자 시장에 팽배했던 불안감이 채권 투매로 이어졌습니다. And the longer that oil prices stay up, the longer we're going to have rising inflation. And this is the first time we've really seen the 10-year inflation expectations cross 2.5%. 채권 금리가 급등하면 당장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건 물론 기업이나 소비자들의 고통이 커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4.5%에 근접하거나 넘어서면 기존 정책에서 후퇴하는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연일 이란에 대한 강력한 공격을 예고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엔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YTN 유투건입니다. 중동 전쟁 장기화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세계 에너지 위기가 더 위험한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진단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현지 시각 17일 국제에너지기구를 인용해 지금까지 76개국이 경제 비상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시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이 조기에 재개되지 않을 경우 국제유가가 다시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 통항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육상 우회 물류망이 가동됐지만 높은 비용과 또 수송 능력의 한계로 물류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글로벌 물류 업체들은 터키를 거치는 육로와 또 요르단, 이라크를 연결하는 경로, 사우디아라비아 제당을 거점으로 삼는 대체 노선을 이용 중입니다.
대체 경로 수요가 급증하면서 중국 상해에서 홍해와 걸프만으로 향하는 노선의 운송 비용은 컨테이너당 4,131달러까지 치솟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항공유 가격이 최근 다소 하락하면서 다음 달 발권하는 국제선 유류 할증료가 소폭 내려가는데요. 대한항공 기준으로 미국, 뉴욕 등 최장거리 노선이 20만 원 넘게 저렴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왕복 기준 90만 원대 수준인데다 높은 수준의 할증료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여행객 부담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최고 수준인 33단계까지 치솟았던 국제선 항공권 유류 할증료가 다음 달 발권부부터는 6계단 내려갑니다. 유류 할증료 기준이 되는 항공유 평균값이 전기간 대비 약 20% 저렴해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전쟁 협상 기대감이 커졌고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일시적으로 허용되면서 국제유가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대한항공의 일본 후쿠오카 같은 최단거리 노선 유류 할증료는 편도 기준 7만 5천 원에서 6만 1,500원으로 조정됩니다. 56만 4천 원까지 올라갔던 미국, 뉴욕 등 최장거리 노선 할증료는 다음 달부터는 45만 1,500원이 됩니다. 이 왕복 기준으로 보면 112만 8천 원에서 90만 3천 원으로 22만 5천 원 저렴해진 셈입니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뉴욕 등 최장거리 노선이 편도 47만여 원에서 38만여 원으로 내려가 왕복 기준으로 보면 약 18만 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란 전쟁 이전인 3월 발권분과 비교하면 4배 넘게 비싸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전쟁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기까지 최소 수개월이 걸릴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당분간은 시추 시설이 완전히 복원될 때까지는 그래서 약 6개월이나 한 1년 정도는 20단계 이상 정도는 유지할 거다. 이거는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유가 변동성은 여전하지만 최고 수준에서는 다소 조정된 만큼 업계에선 여름휴가철 해외여행 수요 회복에 긍정적인 신호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지난달 27일부터 먼저 지급한 취약계층을 뺀 국민 70%, 3,600만 명이 대상으로 최대 2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오늘부터 오는 7월 3일까지인데 지급 첫 주인 이번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합니다. 삼성전자 노사의 최종 협상을 앞두고 정부가 긴급 조정권 행사를 언급하며 압박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4번 이 최후의 카드를 꺼내든 적이 있는데 노동계는 노동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염혜영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노사의 마지막談判을 앞두고 정부도 협상 결렬 시 강수를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국민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 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긴급 조정권은 쟁의 행위가 현저히 국민의 일상생활이나 경제를 해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하는 권한입니다. 파업할 경우 손실이 100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정부는 긴급 조정권을 내릴 명분은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긴급 조정이 시작되면 30일 동안 쟁의 행위가 금지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양측 입장이 조정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개시 후 15일 이내에 강제 조정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단체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돼 파업을 강행하거나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관련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역대 4차례 긴급조정권 발동에서 1969년 대한조선공사와 1993년 현대그룹은 노사가 결국 합의안을 도출했고 2005년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에 파업된 강제조정이 내려졌습니다. 발동 시점은 위험이 현존하는 때라는 법조항을 두고 해석이 갈립니다. 위험이 예견되기 때문에 파업 전에도 발동이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파업 개시 후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파업이 시작되고 짧게는 사흘에서 길게는 78일 뒤 공표됐습니다. 다만 긴급조정권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과 충돌한다는 점은 정부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파업 강제 종료는 단체 행동권을 제한하는 조치로 국제노동기구도 폐지를 권고했던 제도입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상급단체가 없지만 양대 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이런 점 때문에 긴급조정권 발동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총파업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글을 올려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 이윤에 몫을 가진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돼야 하고 노동자도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도 적었지만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며 사측에 조금 더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오늘 사후 조정을 제기했지만 아직 서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측을 중재하고 있는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교섭 상황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엔 평행선이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다만 양측이 대화가 되고 있다라고 표현하면서 오늘은 노사안을 받고 내일 노동위원회 조정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협상이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부문 중심의 성과급 요구를 두고 노조 내부 갈등까지 불거진 가운데 주주단체와 경제계까지 잇따라서 비판에 나섰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만난 단판 자리, 가전과 모바일 등 DX 부문 노조 관계자들이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의 최승호 위원장을 만나러 방문했습니다. 반도체 담당 DS 부문의 성과급 요구가 쟁점이 되면서 DX 부문 성과와 기여도 역시 함께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최 원장님, 저희 공문 지금 계속 무시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성과급 지급 기준을 둘러싸고 계속된 노조 갈등이 협상장 안팎으로 번지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라는 것이 사실 저희가 DX 반도체만 성장한 게 아닙니다. DX의 경영 이익과 이익을 바탕으로 해서 반도체 성장한 거기 때문에 주주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의 과도한 성과급 요구와 파업 예고가 기업 가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삼성전자의 한 주를 가진 모든 분이라면 이번 사안의 직접적 이해 당사자입니다. 그 부담은 결국 배당 재원의 감소와 장기 주가를 통해 여러분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주주운동본부는 21일 총파업 시점에 맞춰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를 통해 삼성전자 주주와 전국 단위 소송인단 모집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제계도 파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은 국가 핵심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계획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또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정부가 긴급 조정권을 즉각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제 6단체는 특히 과도한 성과급 요구는 기업 경쟁력과 미래 투자 여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삼성전자 총파업을 앞두고 노노 갈등에 이어 주주와 경제계까지 비판 목소리를 높이면서 파장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수원지방법원이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위법한 쟁의 행위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사건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쟁의 행위 기간에도 각 시설이 평시와 같은 인력과 가동 시간, 규모로 유지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삼성전자 측이 주장한 방제시설과 배기, 배수시설 등이 모두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이 법원의 결정문을 보면 삼성전자가 국내외 경제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을 고려한 부분들이 발견됩니다. 재판부는 파업이 사측의 손실을 넘어 가전과 자동차 같은 국내 산업 전반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법원은 노조의 불법 쟁의 행위를 금지해달라는 삼성전자 측의 가처분 신청을 상당 부분 인용하면서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해를 언급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반도체 공정이 24시간 연속 운전을 전제로 설계됐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일시적인 가동 중단조차 수율 저하와 웨이퍼 손실 같은 직접적인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법원의 우려는 삼성전자라는 개별 기업의 피해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가 글로벌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주목한 겁니다. 재판부는 반도체 생산 차질이 발생할 경우 자동차와 가전, 정보통신 같은 산업으로 생산 지연이 번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파업이 국내 산업 전반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이런 손해가 사후적인 금전 배상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평가를 바탕으로 파업 기간이더라도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 제품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필요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국가 경제의 타격을 염려하는 정부 안팎의 기류 속에서 반도체 산업의 특수성과 영향력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삼성전자 DX 부문 직원 5명이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에 단체 교섭 행위를 중지해달라며 수원지방법원에 지난 15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초기업 노조가 지난해 11월 일주일 동안 진행한 네이버 폼 설문조사 결과를 교섭 요구안으로 가름했고 규약과 달리 총회 관련 공고가 단 하루 전에 이뤄졌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 사전 선별된 20개 항목 가운데 5개를 고르는 과정에서 DX 부문의 특유한 근로조건 개선 요구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은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지 46년이 되는 날입니다. 5.18 민주광장에서는 정부가 주관하는 공식 기념식이 열렸는데 옛 전남도청이 복원 작업을 마치면서 많은 시민이 몰렸습니다. 보도에 오선열 기자입니다. 1980년 5월 민주열사들이 계엄군에 맞서 저항한 옛 전남도청. 항쟁의 현장에서 민주열사들의 외침을 재현하듯 5월의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지난 2020년 이후 6년 만에 옛 전남도청 앞 5.18 민주광장에서 제4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엄수됐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드시 수록하여 민주주의 가치를 미래 세대에 계승하고 헌정 질서를 확고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기념식 주제는 5월 다시 광장을 품다. 46년 전 광주가 보여준 연대와 희생을 기억하고 5월 정신을 함께 실천하자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1980년 당시 모습으로 복원을 마친 옛 전남도청도 46주년 5.18 기념일에 맞춰 정식 개관했습니다. 계엄군이 올 것이란 소식에도 광주 시민이 끝까지 항쟁했던 옛 전남도청엔 총탄 자국이 선명합니다. 그 당시 이 도청에서 잡혔던 분들의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다시 다짐함으로써 5.18에 대한 맹세도 제가 가슴 깊이 하게 되었습니다. 전두환 신군부의 비상계엄 전국 확대에 맞서 전남대학생들이 처음으로 일어선 5.18 발상지 전남대학교엔 기억의 정원이 선보였습니다. 기억하는 나무대로 두고 또 앞으로 기억해야 될 나무들을 또 새로 심음으로 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잘 조화시키는 모습인데 민주주의가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국립 5.18 민주묘지엔 전국 각지에서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5월 영령을 기리는 추모 열기가 고조되면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최후항전이 있던 오는 27일을 넘어서도 참배 행렬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선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5.18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광주가 지킨 대동세상 정신이 내란을 막은 빛의 혁명으로 이어졌다며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도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광주 옛 전남도청 앞에서 열린 제4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기념사에서 이 대통령은 당시 계엄군에 맞선 광주의 대동세상 정신이 오늘날 비상계엄 사태 극복으로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광주가 온 힘을 끌어모아 꽃피웠던 대동세상은 2024년 12월 그 혹독한 겨울밤에 서로의 체온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빛의 혁명으로 부활했습니다. 5.18 정신 덕에 현대사의 갈림길마다 우리 민주주의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며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도 다시 약속했습니다. 5월 정신이 우리 사회에 더 단단하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5.18 민주화 운동의 민주 이념을 대한민국 헌법 위에 당당하게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복원을 마치고 정식 개관한 옛 전남도청 청사를 둘러보고 생존자들을 만나 위로했습니다. 앞서 5.18 민주묘지를 방문해 당시 계엄군의 총탄에 희생된 시민들을 참배하고 눈물을 훔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전남 무안으로 이동해 제주항공 참사 유해 재수색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보고를 받은 뒤 사고 초기에 유해 수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이유와 수색이 지연되는 이유 등을 따져 물었습니다. 유족들을 위해서나 우리 국민 경제를 위해서나 최대한 빨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너무 오래 걸리고 있어요. 이 대통령은 참사 유가족들과 간담회를 하고 진상규명을 해외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방안 등 유가족의 신뢰를 높이는 방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5.18 민주화운동 46주기를 맞아 아픈 계엄의 역사와 12.3을 연결지으며 6월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연일 정권 견제론을 띄우며 반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임성재 기자입니다. 5.18 당일 광주에서 중앙선대위 회의를 연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어느 때보다 비장한 눈빛으로 12.3 비상계엄을 정조준했습니다. 계엄이 성공했다면 자신도 이재명 대통령도 연평도 꽃게밥이 됐을 거라며 다시 한번 선거에서 승리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5월 광주는 끝나지 않았고 12.3 비상계엄 내란은 아직도 끝나지 않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전남 광주의 고귀한 희생을 또 언급하면서 민형배 후보가 초대 시장이 되면 지역을 국가 균형 발전의 메카로 만들 거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지도부는 중원으로 이동해서 박수현, 전운수 등 충남 후보들을 전폭 지원했지만 당에서 제명된 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관영 전북지사 후보를 향해선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전북 도민을 개돼지로 지칭한 것은 김관영 후보 본인의 생각이었습니까? 아니면 선대위 차원입니까?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를 위험한 이재명 정권과 불안한 민주당 독주를 견제하는 선거로 규정하며 여론전에 안간힘을 썼습니다. 공동선대위원장인 송원석 원내대표는 이른 아침 기자간담회를 자처해 민주당을 뽑으면 안 되는 이유를 조목조목 나열했습니다. 공소 취소를 막는 투표, 세금 폭탄을 막는 투표, 파업 대란을 저지하는 투표,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는 선택이. 간담회 뒤엔 최고위원과 당 중진을 이끌고 강원도를 찾아 김진태 지사 후보에게 기운을 불어넣었습니다. 요새 뭐 TV 토론도 안 하고 행사도 막 줄이고 잘 안 다닐 거예요. 왜냐? 뽀록 나니까. 장도혁 대표는 지난 주말 한국 선수가 이긴 UFC 경기를 언급하며 대역전 드라마를 쓸 것이다. 누가 이기나 두고 보자는 글을 남겼습니다.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6월 지방선거에 여야가 외치는 구호도 한층 선명해진 모습입니다. 내란 척결과 독재 저지로 치환되는 프레임 전쟁은 투표장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투자금 회전 속도와 시장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식시장 결제 주기를 하루 단축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됩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은 이번 달 안에 주식시장 결제 주기 단축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관련 업계와 전문가, 개인 투자자 등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지금의 주식 거래는 체결일로부터 이틀 뒤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구조인데 투자자가 매도 대금을 즉시 회수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불만이 제기돼 왔습니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이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2달 연속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4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74조 9천억 원으로 3월 말보다 2조 1천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대출 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937조 6천억 원으로 2조 7천억 원이 증가했는데 지난해 8월 이후 최대폭 증가입니다.
전세자금 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연초 이후 주택거래 증가, 또 중도금 납부 수요 확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N번방 사건과 딥페이크 성착취물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관련 불법 영상을 소지하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신설됐죠. 법 시행 전에 저장한 영상이더라도 지우지 않고 계속 갖고 있었다면 처벌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유서현 기자입니다. 불법 성착취물 소지를 처벌하는 규정 시행 전에 저장한 영상이라도 지우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죄가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남성 A씨의 불법 성착취물 소지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앞서 A씨는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대학 여자 동기 등 지인과 다른 여성의 신체 사진을 합성하는 등 190여 개의 허위 영상물을 만들어 저장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2014년부터 2020년 사이 불법 촬영물 110여 개를 저장한 혐의 등도 적용됐는데 A씨는 이러한 300여 개의 불법 성착취물을 2024년 12월 압수수색 당할 때까지 지우지 않고 전부 갖고 있던 거로 조사됐습니다. 불법 촬영물과 허위 영상물 소지를 처벌하는 규정은 각각 2020년 5월과 2024년 10월에 시행돼 A씨가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원심은 불법 영상을 계속 소지하기 위한 별도 행위 없이 갖고 있던 것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며 A씨의 소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여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봤습니다. 불법 성착취물 소지죄는 소지를 시작한 때부터 삭제 등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의 죄로 평가되는 이른바 계속범이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처벌 규정 시행 이후에도 불법 영상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이를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에게는 불법 성착취물 소지뿐 아니라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 크게 모두 9개의 죄명이 적용됐는데 원심 법원은 이를 다시 심리할 예정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범인 장대호가 교도소에서 텔레비전 시청을 금지당했다며 교정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장대호가 경북 북부 제2교도소를 상대로 낸 텔레비전 시청 금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교도소 측 처분이 형 집행법상 합리성이 인정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장대호는 경북 북부 제2교도소로 이감된 뒤 텔레비전 없는 방에 갇혀 종교 집회 참가와 전기 면도기 사용 등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당했다며 지난해 9월 교도소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백악관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북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이 2028년까지 매년 25조 원 규모의 미국 농산물을 수입하기로 했다며 수출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백악관은 미중 정상회담 결과 팩트시트에서 미중 정상이 북한의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도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겠다는 북한의 시도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미중 정상은 또 이란이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는 데 동의하고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촉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팩트시트에서 백악관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제품에 새로운 시장을 열어줄 역사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무역 관련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8년까지 매년 25조 5천억 원 규모의 미국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소고기 시설 400여 곳의 수출 허가를 갱신하고 모든 제한 조치 해제를 위해 미국 규제 당국과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의 보잉 항공기 200대 구매와 미국 청정 지역에서의 가금류 수입 재개 소식도 알렸습니다. Trade has been very strong. We're getting a lot of soybeans for our farmers. We're doing a lot of there's a lot of things happening for the farmers. He committed to 200 Boeings, big ones. 다만 백악관은 히토류 등 핵심 광물의 공급망 부족과 관련해선 중국이 미국의 우려를 다룰 거라고만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미중 양국이 민감하지 않은 품목의 교역을 다루는 미중 무역위원회와 투자위원회 설립에 합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갈등을 피하고 지지층 결집을 위한 경제 성과에 주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등한 미중 관계 설정을 시도한 시진핑 주석에 비해 단기적인 전략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다녀간 지 나흘 만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베이징으로 갑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속에 미중談判 결과를 공유하고 중러 밀착을 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중국 권부의 안방이자 자신의 집무실 겸 관저인 중난하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환송한 시진핑 주석. 또 누가 이곳에 왔는지 묻는 말에 특별한 손님이란 걸 부각하면서도 뼈 있는 한마디를 보탭니다. 돌이켜보면 당시 나흘 뒤에 예정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염두에 뒀던 말로 들립니다. 내일 열리는 중러 정상회담에선 앞서 트럼프 방중 담판 결과 공유가 핵심 의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中俄两国元首将就双边关系、各领域合作以及共同关心的国际地区问题交换意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30주년, 설린 우호 협력 조약 체결 25주년을 맞아 친선도 강화합니다. 특히 중러 교육의 해 출범식에 두 정상이 함께 참석해 인문적 밀착을 과시할 거로 보입니다. 리창 총리와 경제회담에선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줄인 러시아 천연가스 수출 등에 대해 논의합니다. Практически все основные вопросы согласованы. Если удастся их доработать и поставить точку во время визита, я буду очень рад. 관영 매체들은 최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정상들이 모두 중국을 다녀갔다고 선전했습니다. 무엇보다 불과 일주일 사이에 미국과 러시아 정상을 동시에 맞이하는 건 사실상 처음이라며 중국이 세계 외교의 중심이 됐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 지휘관들을 소집해 군사분계선 일대 무장력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어제 전군 사단과 여단 지휘관들을 노동당 중앙청사로 불러 일련의 중요 군사 문제에 대해 담화했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남북 국경을 지키고 있는 제1선 부대들을 강화하고 국경선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드는 데 대한 당의 영토 방위 정책을 언급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사무장 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을 근절하기 위해서 범정부 차원의 합동수사팀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검경 등 7개 기관에서 인력 30여 명이 투입돼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체증을 좀먹는 의료범죄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의사 명의를 빌려 사무장 병원 3곳을 불법 운영하면서 다이어트약 처방을 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이천시 SK 하이닉스 본사 안에 있는 치과가 이른바 사무장 병원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의사 면허가 없는 일반인이 이른바 바지 원장을 내세워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 불법 과잉 진료를 일삼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등한시하고 건강보험금을 부정수급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범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2009년부터 2025년까지 사무장 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으로 단속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환수 결정을 받은 기관은 모두 1,805개. 환수 결정 금액은 2조 9,162억 원에 달하지만 실제 환수액은 2,563억 원으로 8.79%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검찰과 경찰, 보건복지부 등 7개 기관 30명 인력으로 구성된 의료사범 합동수사팀을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신속한 수사와 철저한 범죄 수익 박탈, 그리고 행정처분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각 기관에 분산돼 있던 수사 단속 정보 역량을 하나로 모은다는 계획입니다. 과거 식품의약안전중점청으로 활약했던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의 사무실을 꾸린 수사팀은 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 조사부장의 지휘를 받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2차 종합특검이 주태용 전 국정원장과 홍장원 전 1차장을 내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김지미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두 사람을 비롯한 전직 국정원 정무직 직원 6명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조 전 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난 뒤 국정원 내 정무직 회의와 부서장 회의를 개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2차 종합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 당시 김건희 씨의 무혐의 수사 보고서를 작성한 이 검사를 소환했습니다. 특검은 오늘 A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A 검사는 당시 수사팀 막내였지만 검찰 내부 메신저 등을 분석한 결과 수사 보고서 일자를 사후 수정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어제 칸에서 최초 공개된 영화 호프 시사에서 7분 동안 기립박수가 나온 가운데 예고편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한국 영화로 유일하게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한 호프는 어제 저녁 칸 르미에르 대극장에서 160분 동안 상영했습니다. 상영이 끝난 뒤 모든 관객이 일어선 채 7분간 기립박수가 이어졌습니다. 나홍진 감독은 긴 시간 끝까지 자리를 지켜 감사하고 함께 해왔던 팀 동료들, 배우들, 그리고 초청해준 칸 영화제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여름 더위가 기승이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5월 중순 기준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했죠? 네, 맞습니다. 연일 이렇게 한여름 같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은 하늘에 구름이 많아지면서 오늘보단 더위가 덜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서울 낮 기온이 27도, 대전과 광주 30도, 대구 33도까지 오르는 등 여전히 예년 기온을 3도에서 7도가량 웃돌며 덥겠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크게 오르면 과일이 익는 속도가 빨라지고 향도 강해지는데요. 이에 따라 초파리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맞습니다. 따라서 초파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과일을 씻은 뒤에 냉장 보관을 하는 것이 좋고요. 만약 실온에 둔다면 밀폐 용기에 담아야 합니다. 그리고 초파리는 주로 배수구를 통해서 들어오거나 배수구에 알을 낳기 때문에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 배수구에 뜨거운 물을 붓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주방에 초파리가 싫어하는 계피나 허브를 두는 것도 좋겠습니다. 내일 구름량이 늘지만 구름 사이로 볕은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이 강하겠고 오존 농도 역시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모레 오후부터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이 비와 함께 때이른 더위도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 캔버스의 김수연, 이혜민이었습니다. 이상으로 YTN 뉴스 플러스 마칩니다. 잠시 후에는 뉴스케어 오후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